자, 이번 시간 논의 드릴 주제는 리모델링 그리고 나머지 주택 건설 등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 증축과 대수선을 얘기했고요. 자, 앞 시간에 이제 논의할 때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라고 하는 거, 증축 또는 대수선할 때 만드는 것이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다.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리모델링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고요. 자, 여기서는 다른 건 쟁점이 안 되고요. 일단 기본 개념 대수선형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10년 경과됐을 때 대수선하는 것을 대수선형 리모델링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편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15년 경과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증축 파트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두 번 구성이 됐었는데, 자, 일단 면적 보게 되면요, 기존의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못 외웁니다.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면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 못 외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 첫 번째 이슈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기존 세대수가 15%까지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 최초의 리모델링은 자, 앞 베란다, 뒷 베란다 터가지고요, 이 집을 좀 늘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돼요. 일단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조합원이 전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만들어진 주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기형적으로 평면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 길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별 메리트가 없어요. 제일 큰 건 돈 얘기예요. 자, 만약에 아파트를 내가 뭐 5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낡아서 1억을 투자해서 증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기형적인 모형이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세대수 증가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수 증가라고 하는 거,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그럼 이제 일반 분양을 해서 좀 돈을 뜯어내겠다. 그래서 조합원 분담금을 줄여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것도 시험과는 별 관련이 없어요. 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하나의 축이 만약에 10세대였다. 그런데 이제 옆으로 좀 늘려자, 앞뒤 베란다 터가지고 이걸 15세대로 만든다. 그러면 평면도가 더 웃기게 나오는 거야. 완전히 길쭉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은, 일반 주택처럼 만들려면은 그 뼈대 있지 않습니까? 뼈대만 살려두고 나머지 다 철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위로 쌓아 올리게 되면 모양도 좀 이쁘게 나오고 등등등. 이게 바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란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시험 문제는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만 출제가 돼요. 그래서 기존 주택 층수가 14층 이하이다. 그러면 2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15층 이상이 되게 되면 다 3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것만 출제 포인트. 이게 왜 출제가 되냐면요, 자, 아까 면적 40%, 30%, 15세대, 그러니까 15%까지 세대수 증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층수가 14층 이하이면 2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15층 이상이 되면 3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을 쭉 한 문장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요? 바로 자, 바로 층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이게 법조문이 한 8줄, 9줄 돼요.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제가 분석을 해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험에 떴던 것은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이면 어떻다? 2계층까지, 15층 이상이면 어떻다? 3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층수만 기억하셔야 돼. 앞에 내용들은 법조문을 분석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실제 시험에는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영역. 해서 자, 요렇게 자, 리모델링의 정의라는 것을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연계되는 개념이 리모델링 기본계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주제인데, 27회 때인가 뭐 괄호 넣기 문제로 숫자 한번 장난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해서 자, 리모델링, 자,
자, 작성 기준, 기본 계획의 작성 기준 등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해서 우리 이제 공법할 때 정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무조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거꾸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해서 뭐 작성 기준이라고 하는 것 또는 작성 기준 대신에 작성 방법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기획법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혹은 지구단계획 수립 기준, 하여튼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계획 수립 기준, 하여튼 기준, 또 정비법에서 정비기본계획 수립 기준, 정비계획 수립 기준 등등등 기준 등은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답은 안 되는 주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여튼 정한다라는 명제 앞에 있으면 뭐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뼈대를 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대도시하고요, 대도시가 아닌 시 크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무슨 얘기인가니? 도 밑에 있는 시, 경기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안양시 한 78만 된다고 그래요. 수원시 한 130만 넘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도 한 80몇만 돼요. 이런 데를 우리가 다 대도시라 부릅니다. 근데 이제 오산시라든가 이런 데는 인구 50만이 안 되거든요. 이런 데는 그냥 일반 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는요, 알아서 대도시 시장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자동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에 비해서 자,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바로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만 어떻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을 때 따로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슈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재검토라고 하는 거 5년마다 재검토라고 되어 있고 앞에서 10년 단위 묶어서 가야 돼. 10년 단수립 5년마다 재검토. 자, 마다 우리 공법에서 몇 년마다 재검토는 무조건 다 5년마다 재검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나중에 우리 정비법 공부하실 때 공부하실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것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리모델링 기본 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이 틀 안에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뼈대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요렇게 뼈대를 잡아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가지고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이슈가 안 되고 17회 때인가 이상한 문제가 하나 구성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정비법이랑 비교해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과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묶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용어의 정의 중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그럼 정리하면 14층 이하면 2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15층 이상이 되면 3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10년 단수립 5년마다 재검토. 다만 대도시에서는 무조건 수립하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는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그때만 어떻다?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구조. 그다지 어렵지 않은 주제, 내용도 별로 없는 파트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시행 과정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자, 포인트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리모델링 증축하고요. 대수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이라 하는 것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고 하는 거. 요런 것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건축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은 많이 뜯어 고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축이나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법에 들어오면 좀 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주택법은 기본 대부분의 체계 자체가 뭐라고요? 건설을 하는 거야.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게 주된 내용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바로 여기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개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주택법에 이 내용을 포함을 시키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틀로 가볼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비법에서 재건축을 할 때도요,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자 리모델링 할 때도 안전진단을 거쳐야 된다. 근데 두 개 차이점이 있어요. 재건축을 할 때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건축을 할 때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제발 노후 불량 건축물 이기를 기도하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맞으니까 철거하고 새롭게 짓자라고 하는 게 재건축의 개념이 될 테고, 한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주택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증축 등을 할 때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미리 안전 진단을 해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일단 입증을 한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명제 한번 보고 날리면 돼. 자,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안전 진단을 해봐야 되고요. 안전 진단 결과 별 문제가 없다, 증축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어떻다고요? 안전 진단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증축할 때는 무조건 때려자 증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어떻다? 안전 진단이라는 것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요. 리모델링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 기본 핵심 뭐라고요?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동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미리 기억하실 거, 동의 요건은요, 지금 외우실 항목은 아닙니다. 이건 나머지 다 기본 실력이 세팅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외우거나 말거나. 왜? 지금까지는 리모델링의 동의 요건을 갖고는 쟁점을 삼지 않아요. 자, 출제위원들도 양심이 있지. 이 복잡한 숫자를 다 외우라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기본 틀만 가는 거야. 자, 리모델링을 하려면, 증축하려면 어떻다? 자, 먼저 동의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떻다?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어떻다?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시험 지문에 뭐 이런 게 몇 개 또 나와요. 나오는데 문제는 이 뭐 동의 요건 이런 숫자들을 외우는 것도 거의 불능에 가깝고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자주 나오면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일단 비우고 가셔야 돼. 자, 그러다 치고 바로 동의 철회라고 하는 거, 이게 자, 마지막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 증축 등을 하고자 할 때 일정한 동의 요건을 충족을 한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 등한테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논의의 전제를 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특이한 지문이 한번 출제가 돼서 답이 됐어요.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등등등의 입주 대표회의가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그 동의 의사를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다. 요걸 갖고 답을 뽑았어요. 그래서 좀 얄미웠던 문제예요. 왜냐면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 파트를 공부할 때 아무래도 동의 요건을 외울 수밖에 없어요. 습관적으로.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능에 가까운 건데, 대부분 수험생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외워지겠지라고 막연하게 보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게 공법 가르친 게 한 19년 됐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못 외웠다는 얘기는 이거는 외우기도 대단히 어렵고, 두 번째 외울 만한 실력이 없었다. 아직까지는 19년 사이에는 쟁점을 삼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요 한두 개 포인트 몇 개 외우는 건 별개 문제로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에 나왔던 거, 리모델링에 동의했던 사람, 허가 신청서 제출한 후에는 어떻다? 동의 의사를 처리할 수 없고,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어떻다? 동의 의사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논리 체계 자체가 앞에 동의 요건을 다 외운 사람이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으면 어떻다고요? 중간에 동의한 다음에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어떻다?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쟁점을 삼았어요. 그래서 자, 실제로 우리 수험생은 이걸 주로 외우게 되는데, 동의요건을 외우는데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엽기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가 리모델링 절차. 그럼 정리하면 이런 식이죠. 앞에서 우리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시단위에서 앞으로 이 동네에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갈 것인가, 10년 단위, 5년마다 재검토, 이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동의, 그 다음에 허가 등을 받으면 어떻다? 증축 등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동의 요건이 아마 포인트가 될 텐데, 중간에 이 사람이 마음 바뀌면 어떻다?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하여튼 어려워요. 이거 디테일한 내용을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셨고, 이제 하나 더 관련한 쟁점으로서 봐야 되는 게 주택건설 재원으로서 주택상환사채 입주자 저축 증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목적, 과정은 이런 식이에요. 지금 우리 주택법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얻어다 부여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어요? 바로 주택조합제도였습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게 되면, 은 바로 주택을 우선 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뼈대를 하나 삼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 삼게 될 거, 바로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우리가 부동산 학기론, 금융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부채금융이라고 해서 주택상환사채를 예시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말 그대로 회사채 일종이다라고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래서 회사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이런 논리 구조예요. 회사채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돈 좀 빌려다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돈 빌려주면 이 돈으로 집을 지어서 주택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주택상환사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회사채, 자, 주택으로 갚아야 될 회사채를 가리켜서 주택상환사채. 그럼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사업 주체를 논함에 있어서 이런 게 있었죠. 등록사업자, 일반 건설회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연간 30호 이상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자, 도시형생활주택 때 단독주택은 20호, 그다음에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대지 조성사업은 1만 이상 등을 충족을 하게 되면 자, 미리 국토부 장관에 등록을 해야지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등록사업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편 비등록사업자로서 국가지자체 공사가 있는데, 그중에 공사의 범주는 토지주택공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등록사업자고요, 토지주택공사, 이 두 개가 회사예요. 그래서 얘들은 뭘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자,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돈 좀 미리 우리한테 꿔다오.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집 지어서 당신한테 주택을 분양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가리켜서 주택상환사채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일단 첫 번째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 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라고 하는 사람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별로 안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때는 이게 국토부 소관이니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중요해. 그럼 이제 포인트는 이하야. 자, 이게 두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등록사업자, 이 사람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요건 또는 특례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사업자라고 하는 거, 먼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보십시다. 지금요, 주택상환사채는 이런 식입니다.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사람이 돈이 부족하니까 돈 좀 꿔다오. 우리가 앞으로 주택을 주겠다. 이게 언제 쓰였냐면 지금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사문화된 조항인데, 이게 평촌신도시 건설할 때 쓰였던 기법이에요. 해서 평촌신도시
신도시 건설할 때 그 토지공사에서 말입니다. 이 지역 원주민들 중에서 형편 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주택 건설 사업하려면 돈이 좀 부족하니까 자 미리 뭐 2억을 달라고 3억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 돈으로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돼서 오히려 왜냐면은 자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뭐 저 목돈으로 그 당시 돈으로 2억 3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형편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주택법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주택상환세제는 사채 제도는 보니까 결국 형편 좋은 사람한테 집 한 채 더 주는 이런 식의 제도여서 지금은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렇다 치고 사채를 발행했는데 나중에 주택 공급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돈만 받고 집을 안 주면 큰일 나니까 결국은 토지주택공사는 믿을 수가 있느냐 했을 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토지공사는 어떻다? 믿을 수가 있다. 이에 대응해서 지금 뭐는 등록사업자는 민간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다? 바로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출제 이슈, 한 10년 된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을 했다고 쳤을 때 중간에요. 이 등록사업자가 문을 닫아야 될 상 등록이 말소가 되는 사안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서 금지하고 있는 일을 함부로 했다 걸리게 되면 다 등록 말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돈 빌려줬던 사람은 주택을 못 받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첫 번째 등록사업자가 자 주택상환세를 발행하면서 미리 보증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증기관에서 알아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준다. 두 번째, 이건 우리 시험 범주를 약간 벗어나는데 이 주택법에서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바로 이해관계인 기존에 분양시장을 했던 분들 분양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은 원칙적으로 어떻다? 그대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래서 바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마지막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이게 27회 때 자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됐을 때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해서 이게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 20회 때 초반에 나왔던 것이 보증받아야 된다. 그래서 토지공사는 믿을 수 있으니까 보증을 요하지 않고 등록사업자는 어떻다? 보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이렇게 하나 포인트를 삼았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거의 대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환 등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을 했다. 그럼 사채를 매입했다라고 하면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다고요? 3년 내는 주택 공급 계약까지 체결이 됩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23회 때 나왔던 게 중도 상환 양도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논리구조로 가볼까요? 자 주택법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주택조합제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바로 자 입주자 저축공사 좀 이따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주택상환사채 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상환세를 발행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 집 마련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가 전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상환사채를 양도, 양수 등을 하는 것은 어떻다? 금지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런데 불가피하게 양도, 양수 또는 양도, 양수를 딴 사람에 팔아버리거나 또는 사채 발행자에게 자, 돈 돌려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사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 가게 되면은 어떻다? 주택상환사채 중도상환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이슈 볼까요? 세대원의 근무, 생업상의 사정으로 또는 질병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 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화시키면요, 자, 사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도시로 이사 가게 되면 어떻다? 주택 상환 사채 양도할 수 있다. 또는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대원 전 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해외 2년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예, 이때도 어떻다? 자, 주택 상환 사채 중도 상환 혹은 양도가 가능하다. 이걸 단순화시키면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경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 자, 지금 이 세 번째 사유를 보면은, 자, 세대원 전 원이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세상으로 가신 분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 해서 어떤 사람이 주택 상환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지금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한테 내가 상속을 받았다. 그럼 그 집으로 세대원 전 원이 이사 가게 되면 더 이상 집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기존의 주택 상환 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 해약하는 것도 다 가능하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리즈예요, 시리즈. 자, 요거는 이제 좀 심플하게 가야 돼.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경우,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경우, 다른 세상으로 가신 분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 물론 항상 이사 갈 때는 세대원 전 원이 이사를 가야 된다. 이게 공통적인 요소가 되게 될 텐데, 물론 23회 때는 아주 오래전 문제다 보니까 세대원 전 원이 이사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세대원 일부가 이사 간 데서 틀리게 나왔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틀릴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주택상환사채 양도 등이 금지가 되게 되는데, 양도 등이 가능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경우,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경우, 다른 세상으로 가신 주택으로 세대원 전 원이 이사 가는 경우. 이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예외적으로 전매 가능한 사유의 가장 대표적인 값이 됩니다. 이것만 줄줄줄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두세 개 살을 붙이게 될 텐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도시로 이사, 다른 나라로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신 주택으로 세대원 전 원이 이사 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어떻다? 바로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것을 중도 상환하거나 중간에 양도할 수 있다 해서, 그럼 가볼까요? 지금까지 최근 8년 정도의 출제 이슈 2번 정도 출제가 됐던 것이 주택 상환 사채 제도인데, 자, 등록사업자 보증받아서 사채 발행할 수 있고, 자, 중간에 등록이 말소가 됐다 할지라도 이런 주택 상환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것, 요게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 이 주택 상환 사채 내 집 마련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딴 데다 팔아먹거나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다른 도시로 이사 가거나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세상으로 가시는 주택으로 이사 가는 사유가 있으면 다 중도 상환 또는 이거 양도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양도 가능 사유는 나중에 전매 가능 사유라는 개념과 연계되게 된다. 이렇게 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택상환사채 상환이라고 하는 주제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주택건설 재원 중에서 입주자 저축증서. 얘는 이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현행법 체계에서는 주택특약 종합저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입주자 저축증서의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게 됩니다. 과거에는 주택부금, 주택적금 이런 식의 용어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통합이 돼서 이명박 정부 때 통합이 돼서 주택특약 종합저축제도가 있습니다. 뒤에서 주택의 공급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요, 자, 일반적으로 아까 주택조합제도 또는 주택상환사채 제도가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서 주택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주택을 공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입주자 저축증서라는 것을 가입하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아파트 분양 광고할 때 청약을 해서 당첨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리즈 3개를 기억하셔야 돼. 자, 우리 주택법에서는 내 집 마련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원 제도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게 되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가 주택상환사채 제도라고 해서 미리 돈 내게 되면 나중에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입주자 저축 증서라고 해서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자, 직접 주택을 공급받지는 못하지만은 청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다? 특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고 하는 거, 요거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하게 되면 소위 어떻다?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바로 연계해서 검토 드릴 주제가 공급질서 교란 금지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논의의 전제 공급질서 교란 금지라고 하는 것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법이라든가 개별 법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을 마련하지 않고 이걸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지하는 행위에 위반하면 3년 3천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일단은 가보십시다. 주택법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인정되는 집이 바로 주택조합원의 집. 원래 법조문, 자, 법 11조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택상환사채. 세 번째,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중심, 바로 주택법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한 증서가 요 세 가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택법 외에서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소위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밑줄 그으시면 안 돼. 그다음에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런 게 소위 세칭, 그래서 딱지라고 불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일정하게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양받을 수 있는 걸, 또는 이제 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 개발원 사업 시행 지역에서, 자, 지금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또는 이주 대책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소위 일반적으로 딱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택법은 아니지만 다른 법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래서 결국은 주택법이라든가 다른 법률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지위증서라고 하는 것은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등등등이 다 금지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게 법조문. 근데 이 파트에서는 지금요, 22회, 23회, 24회, 이렇게 25회 전에 한 3년이가 연속 출제가 되게 되는데 요즘에 안 나오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 파트는 딱 한 가지만 외우시면 돼. 상속 저당에 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갑시다. 주택조합원의 지위를, 명의를 바꾸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입주자 저축증서를 명의를 바꾸는 거, 누구한테 사고 팔고 하는 거 안 됩니다. 소위 물딱지라고 해서 안 돼요. 주택상환사채 기명증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 양수, 알선 등을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기본 뼈대라고요. 나머지 딱지는 별로 중요치 않아. 시험 지문에 나와도 답이 되지 않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지되는 게 뭐라고요? 양도, 양수. 또 양도, 양수를 알선은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양도, 양수, 알선을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 금지가 돼. 근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더럽게 많이 나와. 뭐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지문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답을 외울 게 뭐라고요? 제외.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 뭐라고요? 상속, 저당은 제외. 그럼 시험에는 상속이 나올까요? 저당이 나올까요? 찍어보세요. 법조문은 상속, 다만 상속, 저당에 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상속하고 저당,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저당. 뒤에 있는 게 저당이니까. 되게 간단해요. 뒤에 있는 게 저당이니까. 그래서 한번 저당이 나왔어요. 그러면 학원 강사라든가 수험생들 맨날 상속을 생각해. 근데 그 다음 시험 또 저당이 나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저당이 나와. 뒤에 있으니까. 이게 저당을 계속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다가 주택상환세 저당을 설정을 해. 또는
주택조합원의 지위 저당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계속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공급질서 교란 행위 금지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금지되는 행위를 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허용된 행위, 상속 저당은 어떻다? 문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식이지. 아버지 이름으로 주택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사망이 되게 돼서 아들이 그걸 상속을 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건 금지된 행위가 아니죠.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저당을 설정한 행위, 돈 빌리면서 이걸 담보로 담보물을 내놓는 케이스, 이게 바로 저당을 설정하는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이 긴 얘기의 결론. 자, 그럼 정리합시다. 이거 굳이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택법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케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에게 자, 주택조합원의 지위,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입주자 저축증서 이런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등을 한 행위는 어떻다? 모두 금지되게 된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이 상속 저당에 의한 경우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왜 이렇게 뭐라고요? 저당 제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25회 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30회 때, 이제 31회 때 출제를 하게 되면 수험생들은 멘붕 오는 문제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딱 끊어서 주셔야 돼서 상속 저당은 어떻다? 그러하지 않아. 절대 양을 늘리려 하시면 안 돼. 지금 아까 제가 이게 25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됐고 26회, 27회, 28회 수험생들이 일 없이 공부를 한다고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 포인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일 없이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 저당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이제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까지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주택의 건설 이런 주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